하나하나씩 시작을 해보자면, 제일 처음에는 우선 오늘 있었던 그 CNN 뉴스부터 볼까요? CNN에서 오늘 북한 이슈가 일면에 올라왔더라고요. 일면에 올라왔습니다. 뭐냐면 우크라이나 그 당국에서, 서방 당국, 주어가 안 나왔지만 당국이라는 건 이제 뭐 미국이겠죠, 뭘. 근데 당국에서 북한에 그 소수의 북한군들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주둔 중이다라는 발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서방 정보 당국들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소수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주둔 중이며, 이 숫자는 동부 러시아에서 훈련을 마친 북한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지금 우크라이나나 대한민국 정부의 얘기는 별 못 믿겠어요. 차라리 그냥 미국이라든가 나토에서 하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지. 근데 지금은 그 서방 당국에서도 병력이 이동했다라고 오늘 나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월요일 나토와 미 국방부가 약 1만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 중이며 그 일부가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내용을 확인한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라고 합니다. 쿠르스크 지역 일부는 지난 8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보도에 따르면 한 서방 관계자는 화요일에 다수의 북한군이 이미 실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정보부의 평가에 따르면 북한군이 지난 일요일부터, 이번 일요일부터 전투에 참여할 거라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CNN에 따르면 아직 미국은 현재 북한군이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배치가 되었는지, 진입을 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대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정작 서방이라는 거는 지금 보니까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인가? 잘 모르겠어. 미국이 아니었네. 다시 보니까 미국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CNN 뉴스에 보면은 지금 미국이 한국보다 정보가 느리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배치에 관한 정보 확인 과정에서 한국 등 다른 동맹국에 비해서 미국이 뒤처지고 있다고 지금 CNN이 말하는데, 아니 미국이 뒤처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이번 주 워싱턴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외교 및 군 관계자들이 만나 북한의 군사 배치와 또 북러 관계 확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지금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안드릭 예르막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 또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지금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나토 본부를 방문해 동맹국들에게 야 이거 보고 쇼크 받았어. 북한군 배치 상황을 설명했고, 그리고 일부 나토 동맹국들은 이를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지금 기대하고 있다고 지금 CNN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미친 개소리입니까? 여러분 기사 보면요 황당하다니까요. 지금 우리 정부가 나토에 가갖고 나토국들한테 지금 북한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를 막 브리핑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나토 그 회원국들은 오히려 한국이 군사적으로 지원 어디까지 할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죠. 정작 자기들은 지원 안 하면서. 아니 대한민국이 나토국입니까? 아니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전쟁에 참여하는 거 규탄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사자는 누구예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나토거든요. 우린 나토 회원국이 아니에요.
근데 씨발 나토 회원국들도 지금 제대로 개입을 안 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갖고 나토 회원국들한테 씨발 무슨 북한군이 어떻게 가고 있다느니 이걸 브리핑하고 있고 막 독려하고 있고 그 지랄하고 있습니까? 아니 황당해요. 그래가지고 기사를 보면요,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정부한테 군사 지원을 어디까지 할 건지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황당해. 그래서 CNN에 아예 보도가 된 게 뭐가 있냐면, 윤석열이 지난주에 북한의 군사활동 수준에 따라 기존에 치명적인 무기를 제공하지 않기로 한 그 원칙을 보다 유연하게 하겠다라는 윤석열의 얘기가 살상무기 보낼 수도 있다, 점검하겠다, 검토하겠다 했던 게 지금 기사에 나오고 있어요. 또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러시아 군에게 얼마나 도움될지에 대해서는 오늘 CNN에 보도해 보니까 이건 아직 모른다고. 보도는 북한군 중 상당수가 특수부대 요원으로 평가되지만 북한 군대가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 지가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이번 북한군이 러시아에 들어온 이유는 본인들이 전투 경험을 쌓기 위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원호장벽, 군수 물자 조달 문제로 인해 북한군이 원활하게 작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또 있대요. 현재 러시아 내부에서도 북한군의 지휘와 군수품 공급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도끼에서 간 거 자체가 러시아 안에서도 지휘 문제라든가 아니면 보급품 문제, 군수품 문제 때문에 또 말이 많이 나오나 봐요. 한국 정보 당국은 현재 약 1만 3천 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과 영국의 추정보다 높은 숫자라고 합니다. 한 서방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 군사수가 더 늘 수 있다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군사 인력 외에도 작년부터 러시아에 11,000개의 탄약 컨테이너를 제공을 했고, 미 정부는 중국에게 북한의 군사 지원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압박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이 하겠습니까? 아니 평소에 중국하고 잘 지냈으면 모르겠는데 미국 새끼들 중국이랑 원수같이 지내놓고 지금 와갖고 중국한테, 북한한테 러시아 지원 좀 하지 말라고 좀 압박 좀 해. 그러고 있으니 하겠어요? 병신들. 아유. 하여튼간 지금 요번에 CNN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전한 북한 관련된 얘기가 오늘 나와가지고 CNN 보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AP인데요. 야, 이거 난 몰랐었는데 2022년에 그 미국의 전 하원 의장이죠, 낸시 펠로시 남편을, 이 앞에 보이는 이 청년 있죠, 이름이 데이비드 드파페라는 청년인데, 얘가 구구, 그리고 이 뭡니까, 이 음모론자거든요. 얘가 낸시 펠로시 집에 망치 들고 가갖고 집 문을 부셔가지고 들어가서 남편을 망치로 구타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받고 있죠. 근데 요번에 형량이 나온 거예요. 형량이 연방법원에서 이미 30년이 나왔거든요. 근데 미국은 연방법원에서도 재판을 하지만 얘와 관련해가지고 주법원, 이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무기징역 나왔다는 거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나왔다고. 요 기사입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런 사건인지 몰랐거든요. 몰라가지고 기사 보면서 알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 CNN 홈페이지에 CCTV가 다 공개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보이는 친구가 2022년 10월 28일 날 어떻게 한 겁니까? 망치로 문을 부신 거예요. 근데 망치를 부신 다음에 집에 들어갔는데 원래 계획은 뭐냐? 낸시 펠로시를 만나려고 한 거였어. 그래서 낸시 펠로시를 고문하려고 그랬어, 고문. 근데 집에 낸시 펠로시가 없었고 누가 있었냐? 남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손을 보면 알겠지만 망치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이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얘가 망치질 하니까 망치 잡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경찰이 왔어. 어떻게 신고를 했나 봐. 신고했는지 어떻든지 경찰이 안 나. 지금 이게 찍힌 게 어떻게 찍힌 거냐면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경찰이 들어왔어 이미. 근데 깜짝 놀란 게 경찰이 들어와서 카메라 찍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이 손을 뿌리치더니 영상이 있어요. 이 경찰 카메라에 찍었다니까요. 망치를 가지고 낸시 펠로시 남편을요 망치로 두들겨 팼어요. 이 잠깐 사이에. 와 대박.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 재판을 하고 있는데 얘가 황당하죠. 그러면 이 드파프가 왜 이런 짓을 했냐? 이런 짓을 왜 했냐? 아직 그 뉴스를 보니까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죠? 그러면 이 드파페는요, 트럼프 지지자 같아요. 트럼프 지지자. 근데 지금 뭐가 불만이었냐면, 러시아 게이트. 여러분, 러시아 게이트 아십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2016년 대선 때,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해가지고, 뭐, SNS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여론조작 같은 거 개입해가지고, 트럼프 당선에 도와줬다. 그런 의혹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FBI가 그 조사도 했고, 그리고 이 문제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낸시 펠로시가 이런 러시아 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 주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거야. 근데 얘네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거를 음모론으로 보는 거야. 음모론으로.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낸시 펠로시한테 너 이런 거 러시아 게이트 같은 거짓말 왜 하는 거냐? 그거 하려고 이 낸시 펠로시를 잡아가지고 고문해가지고 이 거짓말이라는 거를 밝혀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밝혀내는데 말 안 하면은 이 무릎 있죠. 무릎을 망치로 고문해가지고 이거를 이 낸시 펠로시가 진실을 말하는 거를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진실을 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황당하죠. 황당하지. 그리고 재판에서 본인이 무슨, 뭐, 심령술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기는 초인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 헛소리를 많이 하는, 정말, 또라이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트럼프 지지자들 새끼들이 이런 거예요, 지금. 딱 봐도. 아직 나오진 않아. 얘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나오진 않는데, 그냥 여러 가지 언론들을 살펴보니까, 딱 봐도, 딱 트럼프 지지자예요. 아, 정치가 트럼프 같은 또라이가 나오잖아요? 그럼 또라이 형식이 나오면은 지지자들도 또라이가 돼요, 또라이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번 재판에서 어떻게 나온 거냐면, 30년형 연방재판관이 30년 했고, 그리고 아까 주재판관 캘리포니아에서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요번에 선고했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시간이 가봐야겠지만,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이걸 보고 나니까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던, 여기는 망치로 상해 정도가 아니잖아요. 칼을 갈아가지고 대동맥을 끊어갖고 아예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이 사람 요번에 몇 년 나왔어요? 징역 15년. 15년이면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 테러에 대해서는요, 정말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정치 테러 관련된 AP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걸 두 번째 이슈로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BBC인데요. 요번에 중국에서 그 우주로 또 우주인들 올려 보냈나 봐요. 그래갖고 지금 기사는 뭐냐면, 중국에서 최연소 우주 비행사들의 우주 도착 성공을 선언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번에 우주인들을 또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3명의 우주 비행사와 함께 보낸 선저우 19호가 6시간 비행 끝에 중국의 자국상 우주정거장에 성공적으로 도킹했다고 합니다. 이 임무에는 중국의 첫 여성 엔지니어, 보이시죠? 포함되어 있고요. 선저우 19호 승무원들은
향후 6개월 동안 우주 정거장을 기지로 실험과 우주 유영을 수행하면서 2030년 달 착륙 임무를 위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2030년에 달에 갈 계획이 있는 거죠. 이번 발사는 중국이 올해 계획한 100회 우주 발사 중 하나로 중국은 미국과의 우주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발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중국 서북부의 추이안 위성발사센터에서 BBC는 발사 광경을 취재했다고 하는데요. 수백 명의 인파가 거리에서 중국의 우주 비행사들을 환송하고 응원했다고 합니다. 제가 참 이상한 게 지금 음모론들이 많잖아요. 음모론 중에 어떤 음모론이 있어요? 미국은 달에 간 적이 없다. 뭐 그런 음모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음모론이? 근데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국이 달에 간 게 언제예요? 60년대야, 60년대. 60년대에 갔잖아요, 달에. 근데 지금이 2020년이잖아요. 아니, 1960년대하고 지금하고 과학기술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비교가. 그런데 60년대에도 달에 갔는데 지금 기술로 달 가는 게 이렇게 어렵나?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 제가 미국이 달에 간 적이 없다. 그 음모론을 지지하진 않지만 내가 참 이상한 게 그거예요. 아니, 이미 60년도에 우주에 갔던 인류가 더군다나 과학기술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어떻게 지금은 달에 못 가지, 인간이? 지금 달에 인간이 갔다는 얘기 없잖아. 못 가잖아요, 지금. 겨우 그냥 뭐라 보내는 정도지. 이미 인간이 갔다 왔는데. 그래서 진짜로 그 당시에 암스트롱이 달에 간 거 맞긴 맞아? 저도 그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이게 뭐 연습하고 있는 겁니까? 2030년까지 달에 중국인을 보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6년 있어, 6년. 아직도 5년, 6년이 남았다니까요. 아니,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건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미국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근데 미국도 그 이후에 달에 별로 가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달에 가봤자 뭐 얻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안 가는 거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 오늘 BBC를 보니까 달에 자원이 또 있나 봐요. 필요한 자원이. 그래서 그 자원 전쟁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달의 자원을 둘러싸고 지금 경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달을 왜 이렇게 안 가? 개발을 왜 안 하지? 진작에 갔어야지. 이미 60년대에 미국이 달을 정복을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갔다는 말 없잖아요. 이게 이상해요, 좀. 하여간 이번에 중국에서 그 선저우 19호 이 우주인 3명이 지금 중국 우주 정거장에 갔고 그들이 18호 그 우주인들과 합류해서 지금 6명이 사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8호, 19호 3명 말고 18호에 있었던 그 3명은 11월 4일 날 그 복귀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미국과 중국이 그 우주 개발을 앞두고 서로 엄청나게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 개발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나사의 빌 넬슨 국장은 양국이 실질적인 달 복귀 경쟁을 벌이고 있고 중국이 달에서 자원 확보를 위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대요. 잘못하면 중국이 먼저 달을 가갖고 달에 영유권 주장할 것 같아. 막 걱정하고 있다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아니, 걱정이 될 것 같으면 미국이 빨리 보내면 되지. 미국은 이미 60년대에 달을 정복했는데 지금 못 간다는 거야? 이상하잖아요. 또 미국 우주사령부의 스티븐 화이팅 장군은 중국이 태평양 상공에서 미국 및 동맹국 군사력을 겨냥한 정찰 및 추적 위성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이번에 주장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 평화적 우주 이용을 강조하며 우주 탐사를 인류 공동의 사명으로 자기들은 삼고 있다고 향후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BBC는 달에 희귀광물 자원이 포함되어 있어서
장기적으로 달의 자원을 차지하려는 경제적 경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당황했어요. 난 지금까지 달에 자원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달에 안 가는 이유가 암스트롱 이후에 달에 개발 안 하는 이유가 달에 가니까 뭐 대단한 게 없더라.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달에 뭐 중요한 희귀 광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경쟁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또 중국의 우주 프로그램이 제공할 지구상의 연구 혜택도 요 기사에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중국 과학원은 미세 중력이 뼈와 근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구에서 골다공증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밌어요. 또 마지막으로 중국은 우주 임무의 자국 기술 보호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취재 제한과 보안 경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야, 진짜 우주 특히 달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경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걸 보고 놀란 건 뭐냐면 이미 이런 소재로 애니메이션 만화는 많이 있어요. 사람들의 상상력이 뭐 뛰어나니까. 근데 제가 되게 재밌게 본 만화 중에 문라이트 마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너무 재밌는 만화인데 연재를 안 해. 작가가 죽었나? 중간에 멈춰버렸어. 이게 근데 뭐냐면은 그 우주, 특히 달과 달 개발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 주인공은 당연히 일본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과 미국 사람이 주인공인데 중간에 중국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만화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중국과 미국이 달을 두고 달의 그런 달 개발을 둘러싸고 엄청나게 경쟁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딱 이 모습이야. 그래서 야, 씨, 내가 만화에서 봤던 모습이 지금 진짜로 벌어지는구나. 이거를 제가 좀 뭐라 할까 확인하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단하구나. 그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 시기에 저 병신 같은 새끼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중요한 시기에 개새끼 R&D 예산, 과학계 예산 다 없애가지고 AI 전문가들 한 40%는 지금 해외로 나가버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개새끼? 정말 화가 나요. 하필이면 이 중요한 시기에 씨발 정말 화가 나. 화가. 다음 가디언입니다. 가디언은 요번에 스페인에 엄청난 폭우가 왔나 봐요. 그래서 지금 스페인이 폭우와 홍수로 벌써 제가 기사 확인할 때만 하더라도 5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발렌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스페인 남부와 북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로 인해서 51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폭우로 인해 마을이 침수되고 도로와 철도, 교통이 완전히 차단돼가지고 지금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망자 수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발렌시아 정부의 비상대응센터는 다수의 사상자 발생 가능성에 따라 비상 프로토콜을 발동하고 피해자 확인 작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스페인 전역에서 1000명 이상의 군인과 긴급구조대가 홍수 피해 지역으로 투입되었고 구조활동과 도로 접근을 위해 주민들에게 침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질 것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발렌시아의 그 우티의 시장 리카르도 가발도는 어제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다고 말하면서 일부 주민이 지금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다고 전했고 스페인 철도당국도 고속열차가 탈선한 사고가 있었으나 피해는 없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홍수로 인해서 뭐 부차적인 이런 피해들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 그냥 비 온 정도가 아니고 지금 거의 뭐 스페인이 이 엄청난 폭우로 이 엄청나게 큰 사실은 뭐라 할까 이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생겼냐? 이게 보니까 그냥 비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뭐 비 온 정도가 아니고 이게 그 고타푸리아라는
이 뭐라고 할까, 폭우 현상이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폭우 현상으로 요번에 이 엄청난 비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아, 내가 정말 그 지리를 굉장히 싫어했는데 요번에 비 온 이유를 기사를 막 받아보니까 요번에 고타프리아 현상 때문에 온 건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중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바다가 뜨거워요. 지금은 식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서해안도 마찬가지죠. 여름에 워낙 더워가지고 지금은 좀 떨어졌겠다. 근데 온도가 안 떨어져가지고 가리비들이 다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중해 같은 경우 보면은 바다가 따뜻해요. 스페인 동쪽 지중해 따뜻해가지고 바다에서 이 따뜻한 수증기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스물스물. 따뜻한 수증기가 올라오면 가벼우니까 올라가죠. 근데 올라가다 보면은 하늘은 어때요? 기온이 차갑잖아요. 차갑단 말이야. 그러면 따뜻한 수증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뭐가 생겨요? 대기가 불안정해지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대기가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때 생기는 게 구름이죠. 구름. 그래서 구름 안에는 엄청나게 비가 내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은 비가 어떻게 내리냐? 이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이 구름이 이동을 하다가 이 산을 만나. 산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산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산을 만나면서 더 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더 높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기온이 더 차갑죠. 그러면서 이 구름 안에 있던 이 수증기들이 더 차가운 기온을 만나면서 무거워지니까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 산 너머 있잖아. 그래서 이거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은 지형성 강우라고 하잖아요. 산 넘어갖고 비가 많이 오는 거거든요, 본래는. 그런데 요번에 스페인에 비가 온 고타프리아는 산 넘기 전에 비가 엄청 온 거예요. 이렇게 오기도 한대요. 이게 대기의 불안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요번에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스페인에 비가 엄청 많이 왔다. 이런 기사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오늘 가디언 기사였고요. 다음 로이터입니다. 로이터 기사도 이게 뭐냐면은 앞에 보이는 요 사람이 누구냐면 요번에 인도에서 내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아마트 샤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캐나다가 이 아마트 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분노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캐나다가 이 아마트 샤가 시크고 분리주의자와 관련해 가지고 음모의 배후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인도가 시크고들 있죠. 인도 안에 시크고가 있어요. 여러분, 시크고가 인도의 소수 종교이죠. 소수 종교. 여러분 영화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인도인이 있는데 보이는 터번 있잖아요. 터번 쓰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런 사람들이 시크고들이에요. 시크고도 힌두교가 아니에요. 인도가 힌두교와 무슬림만 있는 게 아니죠. 종교가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소수 종교 중에 시크교가 있어요. 시크교의 성지가 앞에 보이는 암리차르의 황금사원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크교는 유일신교예요. 좀 다르죠. 인도는 유일신교가 아니잖아. 근데 시크교는 인도 안에 있는 유일신교인데, 시크교가 인도에서 이전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크 교도 중에는 분리주의 운동이 있어요. 분리주의 운동. 분리주의 운동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시크 교도들이 인도에서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칼리스탄이라는 나라를 건설할 거야. 그러니까 인도 안에서 자기들끼리 독립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 정부는 시크 교도들을요,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실제로 이 오른쪽 밑에 보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디라 간디. 굉장히 유명하죠. 일본의 총리였던. 마하트마 간디의 동료였던 네루가 일본의 초대 총리 아닙니까? 네루의 딸이죠. 근데 이 인디라 간디가 총리일 때, 인디라 간디는 뭐 평이 많지요. 여러 가지. 사실 막 되게 강압적인 정치를 폈지만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보수 가치는 아니죠. 지향했던 가치는 되게 진보적인 가치였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경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 되게 중요시 여겼고, 뭐 기업주의라보다는 국가가 직접 개입해가지고 이 가난의 문제 해결하고 국유화하고 뭐 그런 거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인디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블루스타 작전이라고 해서 시크교 무장 분리주의자들을요 진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크교 무장 분리주의자들이 정부에 대항하다가 마지막 숨은 곳이 어디냐면 앞에 보이는 이 황금사원이에요. 황금사원인데 그때 어떻게 했냐? 군이 이 군대가 이 황금사원에 치고 들어가갖고 그 안에서 시키고도 수백 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죽여버리고 황금사원도 손상이 됐죠. 그게 인도 전국에 있는 시크 교도들한테 엄청난 분노를 일으켰거든요. 나중에 인디라 간디 어떻게 죽어요?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냐면은 간디의 경호원한테 죽어요. 경호원이 죽여요. 그 경호원이 누구냐면 시크교 성도였죠. 그러니까 시크교 출신의 성도인 경호원 손에 이 간디가 암살당합니다. 그만큼 지금 인도에서는 그 시크교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시크교들이 결국 인도에서는 힘드니까 인도에도 있지만 해외로 이민을 많이 갑니다. 근데 이민 많이 간 나라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캐나다예요. 캐나다에 시크교들이 많아요. 뭐 캐나다도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니까.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특별히 시크교들이 새해마다 하는 페스티벌이 있거든요. 바이사키라고 해갖고 지금 이게 뭐냐면 캐나다에서 시크교들이 나와갖고 그 새해 활동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에도 시크교들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캐나다의 시민권자. 앞에 보면 알겠죠? 캐나다 시민권자예요. 캐나다의 시민권자인 인도의 시크교 분리주의자 지도자인 그 하디프 싱 니자르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작년 10월에 죽었어요. 암살당했어요. 암살. 근데 암살을 누가 했냐? 인도에서 암살했거든요. 이게 캐나다에서 엄청 큰 문제입니다. 지금 캐나다하고 인도랑 사이 안 좋아요. 지금도 안 좋아요. 지금도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머리가 아파. 왜냐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캐나다와 인도를 다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중국을 봉쇄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캐나다하고 중국하고 지금 캐나다하고 인도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 안 좋아진 것 중에 하나 이유가 이거예요. 캐나다 시민권자인 시크교 그 지도자인 니자르를 인도가 암살했거든요.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얼마나 컸냐면 이 문제 때문에 캐나다에서 인도 외교관들 있죠.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인도에서도 이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캐나다 외교관들을 다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지금도 ING 중이에요. ING 중. 대단하죠. 근데 인도에서 인도 정부가 시크교를 얼마나 싫어하냐면 지금 외국에 있는 지도자들을 지금 암살하는데 캐나다만 한 게 아니죠. 미국에 있는 시크교 지도자 이 사람 이름 뭐냐면 싱파논. 이 사람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미국한테 걸렸죠. 그래서 미국이 경고했어요. 너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인 사람을 죽이면은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거를 FBI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아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민자들을 받아들인 나라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인데, 우리 시민들인데 건드리니까 얼마나 열받아.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시크교 분리주의자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배후에 누가 있냐? 캐나다에 의하면 바로 요번에 인도에서 내무장관으로 임명한 이 아미트 샤라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가 이미 작년부터 이 아미트 샤가 이 모든 배우라고 얘기했었는데 인도는 무시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미트 샤가 모디 총리의 최측근이에요. 중국의 서열 2위거든. 그러니까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아니야. 그거 우리 그런 적 없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기사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로이스통신 기사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아미트 샤 그 인도 내무부 장관이 캐나다에 거주하는 시크교 불리주의자들을 이 죽이라고 하는 그 음모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는 거죠. 아미트는 이 인도에서 지금 정부 서열 2위라고 하고, 또 이번 의혹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워싱턴 포스터에서 보도가 된 걸 전제로 한 거거든요. 워싱턴 보도에서 이런 배후에는 이 아미트 샤가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걸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외교부 차관 데이비드 모리슨이 또 이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리슨은 의회 청문회에서 한 기자의 질문에 샤 장관이 음모와 관련된 인물임을 인정했다고는 했는데, 문제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없는 거야, 증거가.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끝까지 지금 우기고 있으면서 이거는 캐나다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지금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아직도 인도와 캐나다 간에 엄청난 갈등으로 번지고 있고, 이거 지난주 연합뉴스 기사죠. 캐나다, 인도 외교 갈등, 트리드, 모디에겐 호재. 요번에 트리도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막 떨어져가지고, 트리도도 지금 캐나다 여당 안에서도 이번에 그만해라 이런 말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트리도는 내가 왜 그만둬? 그러고 있어요. 지지율 떨어지고 있어. 그리고 모디도 이번에 선거에 져가지고 입지가 지금 안 좋은데, 지금 두 나라가 외교 갈등으로 막 싸우는 걸 이용해갖고 자기의 정치로 이용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래서 지금 캐나다와 인도가 아까 시크교 지도자 암살 관련해가지고 갈등하고 있다라는 게 오늘 아까 로이터에 나온 기사고요. 알자지라는 아랍계 뉴스지만 아랍 뉴스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미국 대선 관련해가지고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미국이 11월 5일 날 선거 아닙니까? 그래서 6일 남았는데 6일 전에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현재 보니까 이 기사를 보니까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도표는 이 그림은 ABC 뉴스 건데, ABC 뉴스 최근 거 10월 30일이니까 오늘이죠. 오늘 거에 보면은 해리스가 지금 48.1, 트럼프가 46.7로 해리스가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조금 앞서고 있고, 도표는 없지만 기사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로이터와 입소스가 조사한 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해리스와 트럼프가 44대 43, 1% 차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박빙인 거죠, 박빙. 박빙인데, 중요한 거는 지금 미국 대선은요, 중요한 게 어딥니까? 경합주야, 경합주. 미국도 파란색과 빨간색이 정확히 나뉘어 있죠. 그리고 그 노란색 경합주, 7개 경합주가 중요하거든요. 그 미국 대선은 항상 이 7개 경합주에서 결국 승패가 나는 거예요. 승패가. 이 도시에 보면 숫자 있죠. 이 숫자가 뭡니까? 이 숫자가 결국은 그 선거인단 수인데, 선거인단 얼마나 많이 모으냐가 지금 승패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선거인단이 해리스가 더 많이 모았어요. 근데 이 경합주, 네바다,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여기가 워낙 붙어 있어가지고 거의 반반이야. 거의 다. 그래서 여기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기면은 그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경합주 하나에서 지고 이기냐에 따라 갖고 미국의 대선이 아예 완전히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경합지 결국은 7군데에서 대선이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분석해 보면요, 우선 펜실베니아, 여기는 19개의 선거인단이 있고 굉장히 크지요. 근데 펜실베니아는 지금 트럼프가 약간 우세합니다. 근데 이 약간이 아니에요. 1%라도 이기면은 19개를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곳이야, 펜실베니아. 근데 여기가 지금으로서는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다고 하고요. 노스캐롤라이나, 여기도 지금 뭐 경제 이민 문제가 중요한데 여기도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다고 합니다.
조지아도 트럼프가 약간 우세하고, 미시간은 누굽니까? 해리스가, 여기가 지금 자동차 사업이라든가 관련된 경제적 메시지 같은 게 되게 중요한 곳인데, 여기서는 해리스가 좀 유리하고요. 위스콘신도 해리스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은 이 선거인의 수가 펜실바니아보다는 작잖아요. 펜실바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보다는 작아요. 미시간, 위스콘시가. 근데 여기서는 좀 더 유리하고요. 애리조나는 근소하지만 트럼프가 유리하고, 네바다는 해리스가 유리하거든요. 근데 해리스가 유리한 지역들은요, 선거인의 수가 딴 데보다 트럼프가 유리한 것보다 좀 작아. 그래서 좀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 대선은 어디가 이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제가 그런데 솔직히 지금까지도 판단이 안 서는 게, 우리는 너무 당연스럽게 트럼프가 되면 안 되고 해리스가 돼야 돼 라고 여기잖아요. 저도 트럼프 너무 싫거든요. 나쁜 놈이고. 그런데 해리스가 되는 건 우리한테 좋나? 그 생각도 들어요. 헷갈려. 해리스가 되는 게 과연 좋은 건가? 해리스가 되면은 과연 트럼프보다 되는 것보다 좋을까? 그냥 철저하게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문제만 봤을 때 그럴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솔직히 아직까지도 제 판단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누가 돼야 되겠다, 누가 되면 좋겠다, 이런 판단을 못 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거의 당장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왜? 트럼프가 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 안 할 거야 해버리잖아요. 그럼 물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근데 지금 우리는 또 한반도 문제가 있고, 지금 여차하면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어. 그래갖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또 개입해가지고 전쟁이 길어지면 또 북한군이 정말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피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거기에 막 무기 보냈는데 우리가 보낸 무기로 북한군이 죽었어. 그럼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재앙이에요, 재앙. 보통 문제가 아니야. 직접 우리 군대하고 싸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낸 155mm의 북한 병사들이 죽으면 북한에서는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또 러시아는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면 이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선에서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런 이 한반도 전쟁 위기 위험이라든가, 지금 북한이 러시아 가갖고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뭔가 복잡해진 것들이 단순히 좀 해결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이거 문제는 이게 보는데 또 이게 전부는 또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참 모르겠다, 어렵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는 아직 누구도 누가 더 유리한지 알 수 없는데, 우선 지금 현재로는 선거인단 기준으로는 해리스가 더 많이 모았어요. 아직까지는 더 많이 모았지만 미국의 상당수 언론들은 트럼프가 유리할 거라고 하고 있죠. 왜냐면 지금 이 경합 지역이 트럼프가 제가 봤을 땐 유리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외신입니다. 마지막 외신은 NHK인데 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오늘 이게 NHK의 그 일면에 나와 있는 뉴스 중에 하나거든요. 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제목이 뭐냐면 후쿠시마 제1원전 핵 연료 잔해를 포착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시범적으로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는 기사거든요. 존나 골 때린 거예요. 골 때린 거. 무슨 말이냐면 옆에 보이는 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로봇이에요. 로봇 손이야, 손. 로봇 손이 지금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핵 연료 잔해 있잖아. 잔해. 데브리. 보통 우리가 그 핵 연료 잔해를 데브리라고 불러요. 근데 이 데브리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이 데브리가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거예요. 데브리와 관련된 사진 같은 것도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요 데브리 후쿠시마 오염수 원전 안에 핵 폐기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잔해들이 그거 치워야 되잖아요. 다 치워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치우고 있어요.
왜? 그거 치우려고 만약에 로봇을 보내버리죠? 그럼 로봇가 그 대불이 앞에 가갖고 멈춰버려요. 그 방사능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래갖고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난 지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벌써 13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대불이 잔해를 아직 1mg도 아직 제거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대불이 없애기가 중요한데 요번에 요렇게 팔 빼가지고 대불이 잔해를 요번에 5mm 몇 mm? 5mm를 수거했대요. 지금 10년 넘게 손도 못 댄 핵 잔해 대불이를 5mm 수거했다는 거예요. 5mm. 무게로 따지면 그냥 수그램, 그러니까 몇 그램 정도 되겠죠. 이거를 요번에 수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사가 나온 거야. 아, 처음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대불이를 이 잔해를 우리가 회수했다. 아, 근데 아직 정확하게 회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 근데 요번에 이렇게 했다라고 이게 기사가 난 거야. 이거 2020년도에 이게 어떤 기사냐면은 후쿠시마 원전 경남 용기 바닥에 퇴적물이 쌓였는데 이게 핵 연료 잔해, 즉 대불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대불이면 대불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무슨 말입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알려면은 이거를 수거해서 검사해 봐야 되거나 뭘 해야 되는데 아예 손도 못 대거든요. 손도 못 대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손도 못 댔던 잔해를 그냥 몇 그램 정도를 요번에 채취했다. 그게 지금 보도가 된 거예요. 엄청 크게. 근데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지금 이 대불이, 이 엄청 위험한, 이게 엄청나게 방대한 사실은 양이고, 이 안에 엄청난 사실은 방사능이 있어가지고 엄청 위험한데, 이게 지금 얼마큼 남아있는지 아세요? 사고 지역에 얼마큼 있는지 아세요? 이 고농도 방사능, 방출인데, 이게 엄청나게 위험해요. 플루토늄, 세슘, 수트론튬 같은 이 방사능 물질이 포함되고 있어갖고, 이거 근처에 가기만 해도 끝나는 거야. 너무 위험한 건데, 그게 얼마큼이냐? 880톤. 880톤. 후쿠시마 1호기에 280톤, 2호기에 270톤, 3호기에 330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번에 13년 만에 5mm 정도 포착했다고 그거 가지고 지금 기사가 나온 거예요. 씨발.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후쿠시마 이거 다 끝난 거 아니야? 뭘 끝납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응? 그 대불이 잔해를 없애야지 이 후쿠시마 원전을 폐로하든지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손도 못 대고 있다니까요. 지금 남아있는 게 880톤. 880톤. 그 중에 지금 5mm 수거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5mm 뭔가 채취했다고 지금 이 난리치고 있는 겁니다. 네, 웃겨서 말도 안 나와요 지금. 네. 그래서 이게 오늘 NH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외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사무리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 외신을 그날 있었던 것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신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리 400회 방송이었고 오늘 이 월급날 방송인데 여러분 사무리는 오늘 이후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앞으로 500일을 향해 또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요번에 월급이 많이 안 들어왔고 매우 안타깝지만 이거는 저한테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요번에 오늘 월급 안 주신 분들 보십시오. 제가 500일 또 가겠습니다. 500일. 그때는 꼭 월급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또 말씀드리면서
부끄럽습니다. 지금 방송 아까 인사 못 드린 분 중에 우리 누가 있을까요? 알수채님 들어오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더기피씨배는 피안의 언덕님, 또 서영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사모님 내일부터 다시 500일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보시고 사물이 열심히 했어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아직 기회가 남았으니 사물이 강제 월급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